예, 지난주에 말씀드리던 부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음, 저는 미술사를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 디자인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리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이거 10년 전에 강의하던 내용들입니다. 10년, 1900에 제 대학에 있을 때. 그래서 좀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눈치채시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때 천 1500년대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미술이 막 발전을 해왔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시대 미술이 뭐 대충 이런 식입니다. 지금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들이 그 바티칸궁 가보신 분 계시지요? 예.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 저기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교회를 장식하는 예술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이때 교회를 장식하는 이유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 자꾸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교회를 그 롯데월드처럼 꾸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인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 건축들은 대부분 다 코딩 양식 여기 있구나. 이, 이 건물들 대부분 다 보셨죠? 네. 이게 노트르담 성당이고, 이게, 이 성당 이름 까먹었네. 이 성당도 가봤는데, 예. 이때 건물들이 보면 되게 검소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외벽들이 검소하고, 그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늘을 막 찌르고 올라갑니다. 하늘을 막 찌르고 올라가는데 이게 그 동네에서 비교적 높은 데다가 건물을 짓고 하늘 음. 높이 올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게 시내에게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첨탑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축이 발전하거든요. 이 시대의 건축이라는 건 요즘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없다 보니까 높이 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벽돌을 자꾸 돌을 쌓아가지고 높이 올리는 건데 돌이 올라가다 보면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니까 그거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기술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고민하던 거고. 그래서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보시면 벽 밖에 이게 갈비뼈 같은 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갈비뼈들 받쳐줘. 보이시죠? 아. 이게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음. 안에 기둥이 그, 그, 안에 기둥만 가지고는 이 무게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건물 밖에다가 또 이렇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건물의 하중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서 창문을 조금 더 높이고 첨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보면 항상 위에서 보면 건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딱 센터에 뭐 예배당 같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위에 이렇게 아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건물이 돌로 짓는데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음. 그 하중을 계산해 가지고 돌을 쐐기 형태 약간 마른 목골로 해가지고 끼워 맞춰서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천장이 점점 둥그러지고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는 항상 스테인드 글라스를 갖다 붙이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사진이 없네요. 이건 이 공간이 성당이라는 공간이 지상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구나. 천국의 지구 출장소 일반인들은 와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문에다가 하나하나 빨강, 노랑, 파랑으로 색깔을 칠하는데 여기에 물론 성경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요. 이 색깔들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이 영롱하게 비추면은 이건 그 성령으로 잉태하는 수태고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녀가 애를 댄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영롱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빛이 색깔로 바뀌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종소리는 신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건축이건 미술이건 조각이건 모든 게 다 신의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건물 짓는데 보통 공사 기간이 300년씩 뭐 그렇게 걸립니다. 로마의 성당 그 성당 300년 걸렸다 그러고 저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가우디. 예 그거 지금도 아직 100년 더 남았다 그러죠. 이렇게 요즘 공법으로 지으면은 성당 한 2, 3년?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짓는데도 한 3년이면 되는데요. 몇백 채, 몇만 가구 짓는데도
몇 년이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지을까 이거 얘네들. 이게 신의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미술에서 나오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지어지는 과정도. 우리나라에서 뭐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사가 음식만 많이 차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 지을 때 남자들이 옛날에 그 남자들이 해야 됐나요? 뭐 과정에서 뭐는 쓰면 안 되고 뭐는 써도 되고 그리고 밥그릇에 뭘 올려야 되고 손은 뭐 깨끗이 씻어야 되고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건축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 뭘 만들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과정도 아주 막 목욕 재개하고 깔끔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지어 올렸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막 200년, 300년 짓는 게 우습고요. 그리고 이 건물 짓다가 사람 죽는 게 너무 우습습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가는데 가보면은 이 천장이 너무너무 높거든요. 근데 바티칸 같은 데는 천장에 하나하나 다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제작하는 과정도 신성한 거기 때문에 저걸 만들다가 거기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떨어져 죽으면 순교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죽으면 순교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다가 거기서 죽는 게 오히려 더 꿈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가면은 마당에도 비석들이 잔뜩 있지만 성당에 교회 그 죽어서 거기다가 비석을 쓴다는 건 당시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거기다가 비석을 쓰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좀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은 성당 안에 들어가면 다 무덤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고 막 바닥에다가 비석을 막 깔아놨는데 이거 왜 바닥에다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기분 나쁘게 죽은 사람이 할까 싶은데 그것도 기쁜 겁니다. 그냥 성당 안에 자기가 죽어서 들어간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아마 시체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당 안에는. 1500년대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건축도 이렇게 바뀌고 예술도 막 너무 사실적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그래야 되죠. 옛날 같으면 중세 같으면은 사람들은 혹세무민한다고 했을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교회가 천국의 출장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꾸미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대세는 이제 교회가 점점 몰락하는 길입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고 나니까 그 몰락한 자리를 왕들이 들어옵니다. 왕들이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이제 저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막 화려하고 그 성당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이 사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다. 베르사유 궁전 하나 있네요, 지금. 이제 왕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고딕 양식이 무너지고 그때 르네상스 시대 고딕 양식이라고 있던 게 그 다음에 바로크라는 양식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건축이 막 어마어마하게 더 발전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으네요. 이제 신에게 봉사하던 미술가들이 그 다음에 왕에게 봉사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신권이 무너지고 왕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교회를 꾸미던 그 장인들이 이제 궁궐에 가서 꾸미기 시작합니다. 궁궐을 가서 꾸미는데 이 왕들은 그 사제들만큼 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교회를 꾸미던 그 기법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도 막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로 막 놀고 술 먹고 막 방탕한 생활들 많이 하던 사람들이라서 뭐 바카스 신 같은 거예요. 바카스 그 술의 신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리스 시대 신화들의 인물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교회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책에 나온 이야기들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집어넣고 교회보다 더 많이 꾸밉니다. 이제 화려하고 막 장식을 모든 벽에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꼼꼼히 꾸미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꾸미던 방식으로 바로크 양식, 궁궐을 꾸미고 귀족들이 또 가져가면서 더 화려하게 막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 그게 그겁니다. 르네상스 시대 시작돼 가지고 400년 동안 계속 그냥 그 전통이 유지된 겁니다. 장인들, 건축가들, 예술가들 이때까지는 장인, 건축가, 예술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성당도 설계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그리고 공예품도 만듭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게 다 하나입니다.
그럼 건물을 짓다 보면은 벽이 많이 남으니까 벽에 그림 그려야 되고 기둥이 많으니까 기둥에다 뭘 조각을 해야 되고 전등 만들어야 되니까 저 공예를 하고 막 이걸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발명도 하고 뭐그 해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미술가들이란 워낙 엘리트 계층이라서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게 건축가, 미술가, 공예가 이런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건 오늘 말씀드리는 1900년대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술가들이 무너질 때요. 이 권력들이 무너지면서 미술가들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 왕들이 무너지면서 왕들이 무너지면서 미술가들은 후원을 더 이상 못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미술가가 요즘 알고 있는 그 미술이 등장합니다. 저 이제 배경을 대충 말씀드렸고 미술가를 가장 급격하게 무너뜨린 게 이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혁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저 산업혁명 알겠구나. 예, 이놈이 등장하면서요. 저기 1800년대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기기관이 나왔는데 이 전기기관이 발명된다는 건 뭐 그냥 뭐 말 없이 때리지 않아도 먼 거리를 달린다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요. 이 기차가 달린다는 건 이제 저 과거의 중세 시대에 보통 중세를 암흑기라고 같이 말을 붙입니다. 중세 암흑기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중세 시대는 사실 그 뭐냐 사람들이 그 무지몽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하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몽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영어로 enlightenment 그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비쳤다. enlightenment. 이 과거에는 숲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저기 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젯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오늘 갑자기 집이 계약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저한테 봉투를 준 것과 오늘 집이 계약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까마귀 날짜 배가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나 보다. 뭐 내가 하나님한테 속였기 때문에 뭘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저기 합리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믿음에 살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1800년대가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사회가 확 깨어납니다. 이제부터 과학적인 시대로 바뀝니다. 자연이라는 건 아주 신성하고 뭐 대자연 어머니와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연을 청량해가지고 도로를 기찻길을 쫙 놔버리고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쪼갠다는 게 기차가 막 달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이 내일 해그름께 만나자. 그럼 해그름께 기차 들어옵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기차는 9시에 출발합니다. 라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도 표준 시간이 정해지고 땅이 청량돼서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량으로 수송을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공공시설, 기차역 같은 거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저기 농사 짓던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을 급격히 무너뜨립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지방에서 땅 가지고 살던 로드들, 큰 땅을 가지고 그 유세를 떨던 귀족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유럽이 알겠구나.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서요. 영국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은 유럽 전체로 다 퍼졌죠. 얘네들이 철광과 유리를 생산하면서 철강이라는 건 당시의 힘이니까요. 전 1800년대를 거치면서 1차 대전까지 할 때 유럽이 전 세계 땅의 84%를 차지하던 때입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국력이 강해져가지고 이 영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그때 당시에 그전 세계 50몇 개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리던 때입니다. 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영국 제국이 여기 영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으니까
영국에는 해가 졌지만 홍콩에는 그때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국 땅에는 어느 순간에도 해가 지지 않는 계속 해가 항상 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가 지면 인도에서 아침이 밝을 테고 인도에서 아침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 홍콩에 해가 뜰 테고 지구를 다 둘러서 영국 땅이 있으니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프랑스도 영국만큼이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국력이 강해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대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1800년대가 접어들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저기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사회가 약간 미쳐 돌아갑니다. 이때가 이제 유럽은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청교도적인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 같은 나라인데요. 그리고 저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시대 1800년 넘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고호가 방탕했죠. 이게 목사들인데 술 먹고 이게 뭐냐 술을 진탕 먹고 창녀들한테 찾아다니고 돈도 안 벌면서 동생 태우한테 빌부터 살면서 고갱이랑 동거 생활을 하다가 뭐 일설에는 둘이가 동성연애를 했다 전다 말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고갱이 버리고 떠나니까 자기 귀를 잘라서 창녀한테 갖다 주고 자살을 하고 이거 좀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 고갱의 또 유명한 그림, 고흐의 유명한 그림, 요거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다 아시죠?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하니까 스테리 나이트 이게 보면 점이 점점점점점 찍어져 가지고 하늘이 뱅글뱅글뱅글뱅글 맴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일반인들한테는 와 새로운 기법이다 뭐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사들 얘기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뭔가 좀 정신분열이 되면 이렇다네요. 이게 약간 미쳐가는 증상인데 이 미쳐가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정신병자라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녹색술, 액상트, 공업용 메탄알콜로 만든 화학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미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결혼도 안 했잖아요. 고흐는 혼자 살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고흐의 방에 보면 모든 물체가 두 개입니다. 액자도 두 개 짝을 맞추고 비계도 두 개가 있고요. 혼자 사는 남자가 왜 두 개씩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의자도 두 개가 있고 병도 두 개가 있고 두 개씩 다 그립니다. 이 사람은 강박적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요? 결핍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사회혁명적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혁명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막 사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요구를 하는 게 이 사람들 특징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요. 전에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마네가 그린 이 그림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이렇게 이 여자가 너무 야해서 천사도 아니고 비너스도 아니고 그러면서 옷을 벗고 있는데 또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눈을 당당하게 쏴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 남자들 둘입니다. 프랑스 사회에서 귀족들은요 이때까지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같이 험험하고 이렇게 점잖은 척하면서 이렇게 폼 잡고 항상 도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두 양반들은요 귀족들인 것 같은데 이 두 양반들이 지금 풀밭에 누워가지고 창녀를 데리고 옷을 벗겨놓고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마네가 프랑스 귀족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반들이 점잖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 프랑스 당시의 귀족들이 항상 남는 시간에 산책이 나오고 차나 마시고 미술관 가서 막 신화에 나오는 고상한 그림이나 보면서 그림이나 주고 사고 팔던 이 사람들이 이 그림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금방지게 나한테 욕을 하네. 그렇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거 지난번에 여기도 지금 신사가 등장하죠. 프랑스 신사가 와가지고 술집 누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녀입니다. 근데 이 창녀한테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말 걸면서 노닥거리는 거. 자기들은 맨날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했는데 이 마네가 프랑스 귀족들한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선적인 프랑스 귀족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마네의 그림을 보고 프랑스 귀족들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올 때마다 지팡이로 그림을 막 이렇게 찍었답니다. 저 그림 같지도 않은 엉터리 그림이라고 막 욕을 막 하면서 그 야하다, 쌍스럽다, 막 약간 썬데이 서울 같은 그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의 그림 전시할 때는요, 이 그림을 지팡이가 닿지 않는 머리 위에 높은 데다가 올렸다 그러고요. 이 그림 앞에 경비원이 3명 서 있었답니다. 하도 지팡이로 많이 때려가지고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요. 지금 오늘 할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얘기를 많이 써먹었는데 오늘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드리면서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로트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툴루즈 로트렉. 어, 이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난쟁이. 물랑루즈라는 영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물랑루즈 좀 됐는데요. 이안 맥거리그 나오고 저기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입니다. 딱 이 시대 배경이고 거기에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나오는데요. 이 시대 프랑스 혁명이 2월 혁명 끝나고 1800년대 산업혁명도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유럽이 되게 부강하게 잘 살던 나라. 그리고 인도에서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목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식민지 제국이니까 식민지 국가들이 벌어주는 엄청난 수입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삽니다.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적으로 1800년대 지금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1900년 되면 20세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특징이 이 유럽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아무리 기독교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정신이 머릿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1900년 20세기가 온다는 건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멸망한다고 믿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1900년이 이전과 이후는 확 바뀝니다. 이건 지금 1900년 이전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이전에 지구가 멸망이 된다고 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나가서 이렇게 엉뚱한 짓 하겠죠. 사과나무 심으러 갈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곧 멸망한다는데 시대 분위기가 그때입니다. 세계가 뒤숭숭하고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기도 하고 프랑스, 영국 저기 세계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막 그때 식민지 국가들은 너무 잘 살던 시대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일제 식민지 시대니까 아주 비참한 국가가 지구 절반입니다.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모순이 많은 때입니다. 근데 이때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이때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 몰락을 한 거죠. 그 백작인가 공작인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 타기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한쪽 부러졌다네요. 그리고 또 말 타기 하다가 2번 또 떨어졌는데 또 나머지 다리 한쪽이 또 부러졌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데요. 그래서 2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근데 다리가 부러진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남장이 아니고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귀족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나 그림 그리겠다 그러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귀족 집안에 더 나와가지고 백작인데 백작. 그리고 이 사람이 간 데가 어디냐면 저기 물랑루즈라는 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물랑루즈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풍차 모양으로 된 캬바레를 갑니다. 캬바레라는 건 이때 당시에 사창 꾸리기도 하고 캉캉 댄서들이 춤추는 그런 데기도 하고 그다음 당시로서는 가장 죄악의 장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화가라는 걸 하면 화가라는 직업을 택합니다. 귀족의 아들이. 여기 또 이상한 게죠. 지금 이 지금 노트렉이 일본 옷을 입고 이렇게 뭐 일본 무사로 변장을 하고 이렇게 뭐 뭐라고 할까 명상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가 워낙 미쳐 돌아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교도 정신 세계를 추구한다 그럴까요? 새로운 세계 이국적인 걸 하여튼 좀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고도 그랬지만 로트렉도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를 하고 이 사람이
카바라에 들어가서 요 춤추는 무희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들 그립니다. 이렇게 춤추는 무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창녀들의 그림에 등장해가지고 마네가 요걸 무지하게 많이 먹었죠. 창녀가 지금 제가 오랜 시간을 이거 설명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그림 요거 빼먹은 게 있었는데 요 목에 있는 까만 가죽끈 이게 이때 당시 창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요 창녀를 그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건 집 일반인인지 조금 아리까리한데 로트레이 그린 거 그냥 대놓고 카바레입니다. 카바레에서 창녀들이 춤추는 걸 그리고 술 먹고 노는 걸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못난 그림들을 그립니다. 일상적이고 못난 그림들. 그리고 전에 보여드렸던 고우가 보여줬던 특징들요. 아웃라인을 진하게 따고 이건 미술 전통 유럽 미술 전통이 없는 겁니다. 까만색 라인을 따고 단색을 칠하고 이런 것들은 일본의 우키요에 파나에서 온 전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 못난 사람들을 하층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 팔등신을 찍힐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멋지게 그릴 생각도 전혀 없고 이제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도 인상파 화가라고 불립니다. 이제 마네랑 고고랑 모네랑 이 로트렉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상관없이 다 지각각 그림 그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확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잡혀서 인상파라고 불립니다. 그냥. 예, 대부분 다 춘화들입니다. 음란한 그림들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춘화들, 썬데이 서울 같은 것들인데 당시에도 욕을 많이 먹었겠죠.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고 춤추는 무희를 그리고 그리고 그 화가들이 이제 이때부터 그 체면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가오가 없어진다 그럴까요? 로트렉이 백작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화가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물랑루즈 카바레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창녀들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이런 포스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상업 미술을 그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이 있었습니다.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고고하고 좀 현실에서 벗어난 듯이, 뭐 좀 현실에서 떠나가지고 뭔가 순수한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림을 돈을 밝히면 굉장히 타락했다고 보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도. 그래가지고 미술가들은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고호는 굶어 죽을지언정, 동생한테 빌붙을지언정, 그게 상업 미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노트렉은 그냥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물랑루즈 포스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랑루즈에서 내일 댄스 경연대회가 있어요. 칸칸춤을 춰요. 뭐 그러면서 이런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이 그림들이 어디에 붙냐면 길거리 전봇대에 붙고 벽에 막 100장씩 찍어서 갖다 붙여버립니다. 미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미술관 안에서 고고하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길거리에 막 뿌려지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인상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의 값어치가 막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요거 보면 이 그림 보면은 저기 공연을 했나 봅니다. 이때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는 이 남자를 그린 모습이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린 저 마음의 꼬마 피리 부는 소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이 그림하고 예, 이 그림하고 느낌 한번 보십시오. 배경 없고 까만색 평면에 빨간색 칠하고 아웃라인 따는 거. 여기도 그렇고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 까만색 라인을 다 따고 안에다가 까만색 빨간색 칠했는데 입체감을 내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고요. 빨강, 노랑, 파랑 원색들을 막 갖다 발라버립니다. 이게 아까 그 만의 꼬마 그림이랑 되게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런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우키요의 파나에서 온 겁니다. 일본 파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도 굉장히 그림을 이런 식으로 평면적이고 얇게 그립니다. 배경도 하나도 없죠. 만에도 배경이 없는데 이 사람은 배경이 아예 없습니다. 아웃라인 따고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입체감 없고 단축법 같은 것도 무시합니다. 투시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 주제들이 마네가 욕먹었던 술집 리다들
그리고 이때 광대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립니다. 엄란한 춘화들을 많이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시대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상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근데 180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냐면 일본이 중국 이렇게 유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와가지고 일본에서 저기 화가들이 그 프랑스랑 영국에 와서 그림을 배우고 일본에 들어가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헷갈려 버린 겁니다. 이제 저기 그 근대 회화라는 건 저기 인상파 화가 이런 미술들이 근대 회화라고 믿고 일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평면적이고 얇고 아웃라인 따는 그림을 그리고 1세대 우리나라 작가들이 일본에 가서 배워오면서 또 헷갈리는 바람에 유럽의 회화는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화가들은 항상 배가 고파야 되고 돈을 밝히면 안 되고 고고해야 되고 막 현실에 저항해야 되고 막 물분에 쌓여가지고 자기는 라면 먹고 소주 먹으면서 맨날 괴로워하다가 끝에 가면 자살하고 막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화가들은 다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모네로 넘어갈게요. 모네. 이 사람도 참 이게 중요한 사람이죠. 모네. 마네, 모네 서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고 그런데 이 마네하고 모네는 서로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모네는 자기가 마네랑 비교되는 걸 싫어하고, 마네가 모네랑 비교되는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도 마네까지는 이제 좀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 그래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입체감이 조금은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평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사실 아웃라인 따긴 했지만 입체감이 조금이라도 있고 저기 그거 뭐 그래도 눈에 보기엔 사진같이 보입니다. 조금 사실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몸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림이 확 바뀝니다. 이제 확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그림도 한번 쭉 그냥 볼게요. 이 사람 그림.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 바닷가입니다. 초원, 떡갈나무, 뭐 교각 풍경. 여기 영국 빅뱅이네요. 빅뱅인가요? 이 그림들 쭉 보여드렸는데 특징이 뭐냐면 색깔이 지 맘대로죠. 일단 하늘 색깔이 여기 보라색입니다. 여기는 노르스름하다가 뭐 보라색도 있다가 뭐 오렌지색도 있다가 지 맘대로입니다. 아까 보면 하늘을 빨갛게 칠한 것도 있었죠. 이게 지금 이 모네를 삐세 화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별명이 삐세 화가입니다. 삐을 그렸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모네는 캔버스를 들고요. 나가서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립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 캔버스 들고 나가서 랄랄랄라 해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 한두 시간 만에 칙칙칙칙 그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림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해질녘에 나가지고 대충 막 그리고 들어와서 또 그림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유럽 사람한테는 이건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스케치만 한 거지 이걸 그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요. 또 다른 그림 아까 어디 갔죠? 이거 이런 거 그림을 그리다 말았죠. 이게 그 영국 교회 탑 그걸 그리는 더 타더니 말아버렸는데 이렇게 뿌 이렇게 윤곽만 그리고 다 그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제 저게 그림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 그림을 보통 2시간, 3시간 내에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유럽에서 미술이라는 건 쭉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는데 아까 성당 300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 완성할 때 3년 걸렸다 그랬던가요? 7년, 3, 하여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릴 때 걸린 시간이 또 3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림을 무지무지하게 오래 그립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예술이라는 것도 신성합니다. 이 완성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그리는 과정도 경건해야 되고 진듯해야 되고 그림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신성한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지구 날씨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항상 꽃이 피어 있고 하늘은 파란 정오 시간이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가 반듯해야 되고 가장 젊은 시대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것들, 신이란 건 원래 영원한 거니까요. 연속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믿어지는 것들인데 이 사람은 그 연속적이고 영원한 걸 그린 게 아니라 찰나를 그려버렸습니다. 찰나. 아주 짧은 시간, 순간을 그려버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하늘에 햇빛은 빨갛다가 파랬다가 하였다가 노래졌다가 뭐 오렌지색이 됐다가 보라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현실은 외면하고 항상 이상적인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림은 그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깨트린 게 그겁니다. 이렇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을 깨트리고 봐라. 햇빛이 무슨 파란색이냐. 파란색일 때도 있지만 노란색일 때도 있고 보라색일 때도 있고 해질녘이 한 빨간색이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찰나를 그리니까 두세 시간 만에 툭툭툭툭 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빗을 그렸다 그런다. 빗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 이게 그 이전에 또, 예, 그 이전하고는 확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빗이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사상. 혁명이라는 건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계몽주의에 기본하고 근간하고 있는데 계몽주의는 근대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과거의 정근대적인 거. 옛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에 누가 나왔다. 뭐그 궁욕 뭐 도깨비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아니면 삼신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아기를 점지해 줬다. 이런 과거의 믿음들, 확인되지 않는 믿음들,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것들 그런 걸 믿고 있던 시대에서 이 유럽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근대 시대를, 전근대 시대를, 중세 시대를 꿈꾸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건 과학에 기반해서 확인되는 것만 사실로 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흔들어 깨우는 게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는 한자가 그냥 꿈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엔라이트먼트라는 게 깜깜한 밤이 중세가 지나가고 햇빛이 들어와서 엔라이트먼트, 계몽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빛이 확 들어와서 사람들이 아침이 와서 깨어났다. 이게 근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테마인데 모네가 빛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빛의 화가고 근대 화가의 대표 주자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것, 신의 속성인 연속적인 걸 그리지 않고 찰나를 그렸고 짧은 시간에 그리다 보니까 붓터치가 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체감 없는 시커먼 그림자. 이걸 그림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 사람은 미술계에 도발을 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면 왜 안 되냐? 사실적으로 그리는 건 사진 찍어라 가서 차라리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주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개가 이제 사람도 넘어서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찬양하고 예찬합니다. 중세까지는 자연이라는 건 공포의 대상이고 주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점점점 자연을 예찬하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저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너무너무 발전하면서 공해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가 심하고 산, 자연이 막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연을 예찬하고 찬양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낭만파라고 부르는데 낭만주의. 세상을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보고 막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주로 자연을 예찬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예찬하고 하층민들을 예찬하고 하층민들이라는 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인데 하층민들을 예찬하고 그리고 연속적인 거 신을 그린 게 아니라 찰나를 그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같은 세상도 시시각각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진다. 눈에 보이는 빛은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을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겠다고 주장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 잘 그려서 유명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개념이 바뀌어서 유명한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인간파 시대 화가들 저는 저 못 그린 그림들 사실 뭐 발로 그려도 그리겠다. 뭐 혹은 이렇게 낙서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사람들이 욕만 했던 그림들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떠버린 건 이 후대의 프랑스의 그 화랑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정신과 맞물려서 계몽주의와 맞물려서 이 그림들을 띄웠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띄운 겁니다. 이 훌륭한 그림이다. 그러면서 자꾸 해석 갖다 붙이고 좋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석을 주렁주렁 갖다 붙인 거지 실제로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 그림을 보고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저 그림 보고 이해가 안 될까? 저는 맨날 그거 보면서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다 감동받는다 그러고 너무 막 영혼이 울컥한다, 맑은 영혼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림 아닙니다. 이거 그냥 못 그린 그림입니다. 못 그린 그림이고 저 그림 보면서 감동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시에도 그랬고 실제로 못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두세 시간 만에 막 날려 그린 게 얼마나 잘 그렸겠습니까? 못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서 감동 못 받는 건 이렇게 개개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후대 후손들이 이 그림들이 위대하다고 띄워버린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받는 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 잘 그렸잖아요. 웅장하고 막 감동을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동 안 주고 그냥 이게 아주 이해하기 힘들고 왜 빛을 그렸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못 그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지 어려워지니까 이때부터 점점 미술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멀어지면서 추상 미술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추상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내 마음대로 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점점 멀어지고 현대 미술로 오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난해해집니다. 지네들만의 잔치입니다. 예술가들, 화가들 지네들만의 잔치라서 요즘 말로 엘리트 미술이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해가 된다. 일반 무식쟁이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다시 중세 시대의 어려운 그림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엘리트 미술이라 그러고 이제 비판받는 게 그겁니다. 미술이 신에게서 벗어났는데 신에게서 벗어나서 일반 대중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미술가 지네들끼리 만족하고 지네들끼리 만족하면 끝입니다. 자,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끝나는 미술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앙대팡당전.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제 프랑스에는 살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살롱. 요즘 말하는 살롱 맞습니다. 이게 찻집 살롱이 아니라요. 프랑스의 귀족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자고 돈도 많으니까 개 데리고 산책하다가 뭐 누구야 그때 한트 씨, 뭐 대부분 유명한 철학자들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산책이었죠. 근대의 발명품 산책. 프랑스의 귀족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산책이나 하고 노상에서 커피나 마시다가 가는 데가 살롱입니다. 살롱은 뭐 우리로 치면 뭘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 노닥거리는 데는 고상한데 그 살롱이라는 데가 그 화랑갑니다. 그림 그려놓고 이번에 어느 미술가가 뜬다더라 그러면 쟤한테 제 그림 좀 사볼까 뭐 제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서 그림 평가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림을 논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귀족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살롱에서 떠야 됩니다. 작가로 떠야지 귀족들이 후원도 좀 해주고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마네 같은 그림 대놓고 귀족들을 욕하고 모네 같이 그림도 아닌 것들이 막 그림도 아닌 것 같은 대충 그린 스케치를 그림을 들고 가니까 이 프랑스 귀족들은 보고 기가 찬 겁니다. 아유 저 그림 같지도 않은 것들 하고 막 빈정거리고 막 지팡이를 때리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아야죠. 이런 사람들도. 아까 로트렉 같이 그냥 포스터 그려서 상업화가로 전업할 수도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은 전시회를 해야 됩니다. 전시회를 해야지 후원자가 나타나는데 이 살롱에서 이 그림들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이 미술가들이 저기 자꾸 퇴짜 받으니까 화가 나서요. 귀족들이 만든 전시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합니다. 어제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길거리에다가 이젤 깔아놓고 길거리에다가 그림을 쭉 내려놓고 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술관에서 미술이 나온 건 이제 드디어 180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화廊가에 들어가지 못한 화가들이 길거리에다가 그림을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참가비만 조금 내면 뭐 10파운드씩 내고 자기 그림 들고 와서 마음대로 길에 깔아놓고 팔기 시작하는 전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기 프랑스의 파리의 그 물랑 루즈 뒤에 보면 몽마르트 언덕 거기가 그 빈민가 소굴입니다. 가난한 화가들이 다 거기 모여 살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림을
길거리에 깔아놓고 팔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미술이 길거리는 나온 셈입니다. 이게 앙대팡당천이라고 인디펜던트 전입니다. 1800년대 말이네요. 거의 세기 말쯤 다 돼갑니다. 이제 이거는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림을 전시하고 파는 거고 이 그림들 이후로부터 이제 새로운 미술가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제 야수파, 입체파 뭐 이런 애들인데요. 이제 그림들이 개판으로 바뀝니다. 이제 점점 개판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그림이 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아주 시간이 많았나 봅니다. 붓으로 그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그 핀 같은 점으로 콕콕콕콕 찍는데요. 이 사람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는데 빨강, 노랑, 파랑 원색만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색을 점 찍어서 이렇게 막 병치호납이라 그러나요? 색깔이 섞여서 막 여러 가지 색깔 좀 보이게 하는 거. 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유행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걸리면 못 팔아먹죠, 그림을. 그림 한 장 그리는데 막 몇 달씩 걸려버리면 그 그림 장사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점 찍어서 그리는 방법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쉐라라는 사람. 마티스. 정말 지 맘대로 그리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마티스라는 사람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림을 그립니다. 너무 야만적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이 야수파입니다. 그냥 말 대놓고 야수파. 이게 야수파라는 게 듣기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죠. 화랑가에서 프랑스 귀족들이 정말 짐승같이 그림 그려놨네. 이 짐승파냐? 뭐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인상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인상 참 뭐하네. 이거 뭐 니네는 인상파냐? 이렇게 빈정거리게 인상파가 되고요. 좀 이따가 저기 그 피카소가 등장하면 뭐 네모나게 그림 생겼네. 뭐 너는 네모파냐 이러면서 놀리는 게 네모파, 큐비즘이라고 바뀝니다.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 미술가들이 조롱할 때 쓴 말들이 이 화가들의 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트렉 이 사람은 그림도 뭐 그냥이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상업화가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물랑루즈 콘서트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건 창녀고요. 평면적으로 그렸고 공간이 없고요. 원색을 쓰고 이제 일본 화가 그림의 전통이 많이 들어온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샤갈이 등장했네요. 이 사람 특징은요. 그림을 못 그린 것도 있지만 뭐 지금 보기엔 잘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엉망입니다만 그림이 또 모네보다 더 개판인 건 꼬였죠. 그림이 꼬였습니다. 이제 지평선도 없고 수평선도 없고 벽도 없고 투시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 나오고 소가 나오고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그림이라는 게 왜 현실만 그려야 되냐. 이 사람은 꿈을 그린 겁니다. 꿈. 어젯밤 꿈에 흰 암소가 나오고요. 말이랑 대화를 하고요. 나무에서 뭐가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꿈을 그릴 생각을 안 해봤나 봅니다. 이 사람은 꿈이라는 게 약간 좀 엉망진창이잖아요. 꼬여있는 거. 그런 걸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인상파가 돼버렸네요. 그림을 못 그린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인상파입니다. 이 시대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친했나 그러면 또 다 뭐 제각각 지 맘대로 그린 사람들입니다. 모딜리아니 나왔네.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골 때리지요. 이 뭐 교사였던가요? 교사인데 뭐 이 사람도 뭐 이 미술 전통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인 게 확 표가 납니다. 이게 팔등신이 아니죠. 팔등신 아니고 그 좀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막 사람이 비틀어져 있고 쭉 늘어져 있고 허리가 더 길고 다리가 짧고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이렇게 눈동자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이 사람은 눈동자를 그리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뭐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끝이 되게 비참합니다. 모딜리아니가. 어린 여자를 만나서 그 아기를 하나 놓고 살다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요. 뭐 인상파가들은 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네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애 하나 낳고 둘째가 임신하니까 저기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던가? 그 임신한 부인을 놔두고 유촌집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게 아주 고약하게 자살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도 만삭의 부인이 따라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검색에 들어가면은 뭐 고결한 영혼이 어쩌고 현실에 대해서 고뇌하고 뭐 이런 말 잔뜩 써놨는데 이건 후세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요즘에 네이버 뉴스에 부인 만삭의 부인 두고 남편이 6층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나오면은 저런 또라이 나쁜 놈 저기 제정신이냐 욕했겠지요. 이때 당시도 똑같습니다. 후대에 와서 막 고귀한 영혼이 어쩌고 막 띄워주지만 당시로서는 다 하나같이 무치광이고 술주정뱅이고 정신병자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는데요. 딱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미쳐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심야커, 전묘파네요. 고갱, 고갱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고갱은 고고랑 같이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시 살다가 둘이 싸우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마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미술가들이 다 그랬지만 약간 미치광이고요. 저기 정상적으로 은행가 정권하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과에서 일을 하다가 현실에 너무 신물이 나서 미술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그 프랑스였나? 거기서 프랑스에서 살다가 현실이 깝깝하니까 확 털어버리고 타이티 섬이라는 데 갑니다.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은데 이 식민지 섬 중에 타이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신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프랑스나 영국은 막 산업화돼 가지고 공해에 찌들고 사람들이 거지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져가 져 있고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종말 직전이라도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지들에다가 혁명가들이 잔뜩 있고 이 시대 지나가마자 바로 혁명의 시대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요. 혁명 직전에 불안함이 있는데 이 타히티 섬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날씨에 사람들은 뭐 전부 벌거벗고 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상 천국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요. 원주민들은 전부 다 막 아무 생각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 사람도 저기 이 시대 화가답게 아주 방탕하죠. 원주민들이랑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살짜리 애를 첩으로 두고 같이 살면서 그 원주민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기 자기 나름대로의 화풍 이렇게 빨간 원색, 노란 원색 인상파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전통을 깨부터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야만적인 상태, 자연을 찬양하는 그림 그리고 막 그 원시의 생명력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원시의 생명력이 아니라 저기 나쁜 놈들이죠. 장미 식민지에 가서 이 여자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설마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조선의 처녀들을 일본인들이 와서 그림 그렸다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제 그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다가 막 아주 무식하고 야만적으로 살고 있는 조선의 여인을 그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식민지 국가에서 와가지고 자기 식민지에 가서 어린애들 돈 주고 사가지고 놀면서 막 야만적이고 그게 저기 원시적인 자연을 그린 거다 그러면서 자연과 사람을 다 야만인처럼 그려놨네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 근데 이걸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그 유럽 화랑의 전통을 깨뜨리고 뭐 약간 자연을 예찬하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원색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찬양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을 몇 장 못 봤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이게 1800년대 말 얘기입니다. 분위기 대충 보시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아, 다음 주에도 1900년 못 넘어가겠네. 1900년 넘어가면 확 바뀝니다.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이제 휴거가 안 일어났다는 걸 알면서부터 세상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회화가 또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800년대 말까지 주로 1800년대 100년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카메라 발명, 그리고 귀족이 몰락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예술이 막 바뀌는데 이제 미술관 가시면 대충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저기 하나님이다. 그러면 대충 뭐 1500년 그림이구나. 이게 여기서 바카스 신이 나오면 한 1600, 700년 바로크 시대겠구나. 그게 막 금장식하고 난리가 나면 그 조금 그 하여튼 그 시대입니다. 대충. 그러다가 이 공간이 사라지고 원근법이 사라지고 갑자기 막 하층민이 등장하고 원색 칠하면 대충 뭉뚱그려서 1800년대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예 붓터치가 거칠어지고 점 찍고 그러면 얘네들 인당파구나. 일본 그림 보고 그린 거네. 그리고 대충 보시면 얼추 밑에 설명이 그 시대랑 맞습니다. 딱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간 다 썼네요.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선생님 모리스 하우스 우리 동네예요. 오, 아, 네, 다음 주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윌리엄 모리스요, 예. 모리스 슈퍼마켓도 있는데. 이제 좀 재밌습니다. 오, 이거구나.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말 잘 안 들리거나 크게 하는 중인데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괜찮으신가요?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에 레드하우스 얘기 네.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중에 모리스 하우스 방문하러 좀 네. 오세요. 예, 모리스 네. 하우스 가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